이제 신문을 막 개화기 때 만들어서 발행을 했다 그랬죠. 네. 그 정부에서 먼저 한성순보라는 신문이 만들어져서 열흘에 한 번씩 발행이 됐고, 이게 갑신정변 맞으면서 중단이 됐다가 한성주보라는 신문으로 다시 1년 정도 발행이 돼요. 근데 신문 발행하는 거는 그, 뭐 기자를 그러니까 아무튼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문지 그 종이도 필요하고, 잉크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신문을 누군가 이제 구독료를 내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게 운영이나 뭐 판매 이런 측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초기 비용이. 그러니까 당시 그 조선 정부는 이걸 감당할 만한 비용이 안 돼가지고 계속 재정난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한성 순보에 이어서 한성 주보라는 신문도 문을 닫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민간 신문으로 서재필 같이 갑신정변 실패하고 귀국한 그 개화지식인들이 이제 독립신문을 발간을 하는데 모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해가지고 운영이 됐어요. 독립신문은 특히 중요해요. 네. 한글 버전이 있고 영문 버전이 있다 그랬죠? 황성신문, 그리고 동학에서 냈던 만세보, 뭐 특히 중요한 거 국채부상운동을 후원했던 대한매일신보 이런 신문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신문을 발행하면서 그 신문에 쓰인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 조선 백성들한테 외국 사정이나 뭐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주는 정도, 그리고 뭐 기업들이 자기네 물건 광고하는 정도로 이게 기사들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제가 이제 을사늑약을 특히 전후로 해가지고 조선 국권을 빼앗아갈 것이 명백해지니까 이제 이 펜을 든 혹은 붓을 든 이 저 기자들이 조금씩 이제 일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듯한 논조의 글들을 실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내버려둘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빨간색 적힌 것들은 일본이 국권 피탈 직전에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서 우리 조선 지식인들을 탄압했던 법들인데, 먼저 보안법. 이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영어로 하면 시큐리티? 경비나 가드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일본 통치에 방해되는 것들을 보안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보안법이란 걸 만들어서 하나둘씩 기사 같은 것들을 이제 삭제하거나 카트하기 시작한다고. 이게 나중에 무슨 법으로 발전하냐면 치안. 너희 치안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 치안이 뭐예요? 어? 초짜? 초짜? 어, 초짜를 어떻게 초짜를 처벌하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는 다스릴 치자고 안은 편안할 안자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주로 치안을 누가 담당할까요? 둘 다 맞아요. 왕이랑 검찰도 이 치안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인데 이 왕이나 검찰이 이 사람들한테 시켜요. 그래, 형사는 어떤 조직이 있어요? 형사가 어느 조직이 있어요? 경찰에 있죠, 경찰. 이 치안을 담당하는 주 조직은 누구라고요? 경찰이에요, 경찰.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일제강점기 때는 보안법이 뭘로 발전하냐면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으로 발전을 해요. 우리 여기 지금 파출소라든지 경찰서에 있는 경찰 아저씨들이 담당하는 게 치안이에요, 치안. 뭐 도둑질 못하게, 혹은 무단횡단이나 교통질서 위반 못하게,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정리하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경찰이고, 자, 이런 것들을 치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건국된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됐을 때,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되죠. 자, 우리 조선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죠. 근간이라고 하는 건 뿌리랑 줄기를 얘기해요. 자본주의를 줄기로 하는 나라죠. 북한은 무슨 주의예요? 사회주의 국가죠. 그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비슷하게 쓰이는 개념인데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국가, 공산사회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사회는 미래, 걔네들이 설정한 이상향이고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회주의 국가인 거야. 예. 근데 아무튼 남한에서 평등 얘기하면서 사회주의 하자고 하면 돼요, 안 돼? 그거 안 되죠. 부자들, 재벌들 재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자는 게 사회주의자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남한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자, 그런 남한의 치안을 어지럽힐 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활약을 못하게끔 이거를 막는 단체가 경찰과 검찰, 또 경찰보다 더 전투력이 막강한 사람들. 군인들이죠. 그죠? 그래서 군대 가면은 이제 민재나 준일이도 머지않아 가겠죠? 자, 군대를 가면 정신교육을 받아요. 공산주의 절대 하지 않고 공산주의자들 때려잡을 거를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자에 반대하는 이런 것들을 반공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자, 아무튼 군이나 경찰에서 그런 반공, 그리고 대공,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데, 건국 초기에 48년 막 건국되고 나서는 군대 내에 사회주의자들이 꽤 많았어요. 아직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북한의 지시를 받고 막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대표적인 사건이 저기 너희 전라남도 여수라는 동네 들어봤어요? 그 여수 지역에서 군대 내에 있던 사회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경찰서를 습격해서 경찰들을 죽이고 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자, 이때 이거 내버려둬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군대 안에서 대규모 숙청 작업이 일어나요. 숙청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나 성향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 다 제거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이 군대 내에서 숙청이니까 이거를 숙군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숙군. 공산주의자들만 쏙쏙 핀셋처럼 집어서 이제 골라낸 거예요. 인형 뽑기 하듯이. 이때 많은 사람들 다 공산주의자로 분류된 사람 다 총살시키거든요. 군대 내에서. 이때 그 공산주의자들 잡아가지고 죽이거나 가두거나 할 만한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이제 수립되고 나서 4개월 만에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발전시켜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자, 그 법이 국가보안법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그 군대 내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반란, 여수 순천에서 일어난 반란이라 그래서 여순 반란, 혹은 여수 순천에서 10월 19일 날 공산주의자들이 반란 일으켜서 여수 순천 10, 19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많은 공산주의자들 잡아서 다 이제 우리 육군이 다 잡아서 죽여요. 재판하고 이제 조사해가지고. 근데 이때 공산주의자 하나 잡았는데 이 사람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그 군대 내에 있던 공산주의자를 다 돌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잡아가지고 이제 고문 조금 하다가 이 사람이 불겠다 그래서 종이를 하나 준 다음에 그 군대 내에서 공산주의자들 연락망이랑 그 조직도를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생님이 마치 고려 왕조 계보랑 조선 왕조 계보 설명할 때 이렇게 줄 쳐가지고 설명했죠. 그것처럼 공산주의자 육군 내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점조직들을 다 써가지고 냈어요. 자, 근데 이게 너무나 완벽해가지고 그때 군대 내에서 공산주의자들랑 공산주의자들을 싹 추청을 해버렸다고. 이 사람이 박정희란 사람이에요. 들어봤어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박정희는 일제강점기 때는 원래 교사를 했었어요. 대구 출신이거든요. 경상북도 선산 출신인데 여기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어린 학생들 키우는 그 대구사범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대를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30년대 후반, 39년도에 그 대구 지역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근데 야심 있는 인물이라 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적성에 맞았을까요? 안 맞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직장에서 그 마음을 못 잡고
뭐 교장 선생님이 불러서 이거저거 명령하는 거에 이제 지시를 거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교사 자리를 그만둬요. 근데 그 박정희라는 그 교사가 중학교 다닐 때 박정희를 잘 눈여겨봤던 그 일본 군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 군인이 박정희를 당시 그 일본이 지배한 만주국의 그 장교학교에 소개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박정희가 만주에 가가지고 당시 거기서 그 장교학교를 졸업하면서 일본 군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장교 생활을 하는데, 자, 일본 군인들은 그 만주 지역에서 운영하는 장교학교를 나오면은 승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높은 데까지 승진을 하려면 어디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야 될까요? 그치. 일본 그것도 어디 수도. 도쿄에 있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해야지 높은 별이나 이렇게 높은 데까지 출세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미 만주에 있는 그 장교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더 출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 육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이 제한에 걸렸어요. 지금도 만약에 준일이나 민재가 한국에서 운영하는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20살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자, 재수해서 지원까지는 가능해요. 삼수까지도 가능해요. 자, 근데 사수, 오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사수, 오수는 안 돼요. 육군사관학교는 몇 수가 끝이다? 삼수가 끝이에요. 근데 일본 육군사관학교도 그랬어요. 근데 박정희가 당시 나이가 23살이었기 때문에 이미 20살 한참 넘었죠. 자, 그래서 일본 육사에 지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박정희가 그 일본 육사 지원은 안 되지만 지원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하는데 좀 더 절실하고 좀 더 드라마틱한 방법. 뭐? 뇌물? 자, 일단 박정희 조선인이죠. 조- 이름은 드카키 마사오라고 이미 있고 30년대 후반에 바꿨고, 예, 더 절실한 방법. 나는 조선인이지만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충량한 일본 시민이다. 자, 그래서 손가락 깨물어요. 그럼 뭐가 나요? 피가 나죠. 자, 그 피로 이제 종이에다가 천황에게 충성한다는 그 뉘앙스의 글을 쓴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일본 그 도쿄에다 보내요. 나는 나이는 많지만 천황에게 충성하는 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일본 육사의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써가지고 보낸다고.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을 어떻게든 일본 군으로 좀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전선에 내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장서서 혈서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일본 육사에 집어넣으려는 그 조선인이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박정희가 특별 채용으로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일본 육사에 들어가서 당시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들을 때려잡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 당시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 였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어떻게 됐죠? 원자폭탄 맞아서 갑자기 망해버렸죠. 자, 박정희는 졸지에 한창 이제 천황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돌아갈 곳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1년 동안 중국 그 국경에서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잘못 귀국했다가는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막 당할 수가 있죠. 1년 후에 이제 조선으로 귀국을 해봤는데, 당시 아직 정부도 수립되기 전이고, 북한이나 남한이나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엄청 가난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이거저거 우리나라에게 뭐 만들어준 것처럼 해주고 갔지만, 정작 자기네들이 뽑아 먹을 것만 뽑아 먹고 그냥 중요한 것들은 다 뜯어서 이제 일본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선생님 봐봐. 가난한 나라에 유행하기 좋은 게 뭐예요? 부자들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는 거. 공산주의가 당시에 유행했단 말이에요. 북한이든 남한이든. 자, 당시 남한에서 특히 이제 그 또 공산주의가 유행했었는데 이때 박정희의 형이었던 박상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공산주의자였어요. 자, 그 박정희는 형이었던 그 박상희 영향을 받아가지고 과거에 일본 군 경력도 있었지만 형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에 깊이 빠져들어요. 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미군 지배나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폭동 일으키는 그거는 할 때 여기에 가담해가지고 활약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여수 순천에서 그 국군 안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폭동 일으켰다 그랬죠? 자, 이때 가담을 했다가 숙군 작업에서 어떻게 했다고 박정희가 잡힌 거예요. 잡혔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쵸. 그걸 다 이제 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이때 박정희 본인은 부사일생하게 되고 대신에 육군 내 공산주의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처형된다. 박정희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그 해방 이후에 우리 국군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다 어디 출신들이었을까요? 그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든지 일본군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국군을 이끌어가고 국군에서 별 4개, 별 3개를 다 달았단 말이에요. 박정희가 공산주의 경력이 있지만 그래도 한때 자기들이랑 같이 일했던 일본 군이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 당시에 겨우 풀려난 다음에 한동안 백수로 살다가 그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박정희 옛날 자기를 동료라고 해서 다시 군대로 복귀를 시켜줘요. 그리고 때마침 뭐가 일어났다? 6.25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경력 있는 군인들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박정희의 그거 과거 공산주의 전력은 잠시 묻혀지게 되고 박정희가 다시 일선으로 복귀해서 승승장구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10년 후에 박정희가 별을 몇 개 달아요? 2개까지 달아요. 별 2개 달면 사단장이에요, 군대에서. 한 2만여 명 정도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직위까지 간 거예요. 그 사단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당시 정치를 잘 못하고 있던 장면 정부를 공격해서 엎어버렸죠. 이게 5.16 군사 정변. 5.16 군사 영어, 프랑스어로 하면은 쿠데타라고. 근데 아무튼 그 지금 얘기한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의 뭐랄까, 시작이 될 수 있는 보안법이 요 무렵에 만들어진. 그리고 신문에 아무 글이나 못 쓰게끔 탄압하는 무슨 법? 신문지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자, 기사, 만약에 일본에게 마음에 안 드는 기사 같은 거 있으면은, 다 이제 검열해가지고 삭제하는 거예요. 검열되었다 하면은, 이렇게 쓰죠? censored라고 쓰죠? 자, 이제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 상대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언어를 가르치기 위한 기관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자, 동문학이라는 기관이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금방 재정 부족으로 문을 닫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나중에 우리 조선이 일제에게 병합되기 직전에 그 조선과 미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힘을 어떻게든 빌어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도우려고 했던 고종의 오른팔 같은 사나이가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헐버트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당시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유경공원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영어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배워가지고 이완용은 처음에 무슨 파였다? 친? 처음에는 친미파였어.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에 조선이랑 수교 맺은 다음에 막 관심도 많았고 어떻게든 조선에서 무역으로 재미를 보려고 했는데 1년 있다 보니까 미국 조선이란 나라가 뭐 가져갈 게 별로 없다는 게 알려졌다 그랬죠? 그러면서 미국이 점점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잃게 돼. 자, 그리고 이완용도 한때는 미국 힘을 빌어가지고 일본이든 러시아든 다 물리쳐보고 어떻게든 미국 어떤 힘으로 이렇게 뭔가 자기가 좀 출세해 보려고 했는데 미국이 점점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자, 상황을 지켜보다가 어디로 갈아탄 거예요? 친미파에서 그렇죠. 친일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무공원은 장교를 키우는 학교였어요. 자, 과부 을미개혁 때는 한성사범학교. 오늘날로 치면은 사범대 교대를 얘기한다 그랬죠? 선생님 키우는 학교, 외국어 학교, 그리고 지금의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무슨 학교가 만들어졌다? 소학교가 만들어졌다.
자,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한 다음에 광무개혁을 실시했죠. 이 광무개혁 때는 중학교가 처음에 만들어져요. 이 중학교는 오늘날의 경기 고등학교. 경기 요구도 있죠. 맞아요. 경기 요거는 조금 더 있다가. 농산공학교, 농업, 사업, 공업. 공고 들어봤죠? 농고. 여자들도 공고 다녀요. 예, 많이 다니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자, 민간에서는 이제 근대식으로 학생들을 가리키는 원산학사가 최초로 만들어져요. 이 원산학사는 최초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원산이란 동네가 간혹 출제가 돼요. 원산이 어디 있냐면 지금 북한에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죠, 여기. 이 원산은 언제 나오냐면 강화도 조약 당시에 개항장. 강화도 조약 때 항구를 3개 열었는데 첫 번째로 연 데가 어디죠? 원래부터 일본이랑 거래하던 곳. 부산이에요, 부산.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부산. 그 다음 두 번째로 연 곳이 여기. 어디? 원산이에요. 세 번째로 연 곳이 인천이에요. 맞아요. 자, 강화도 조약 당시에도 이게 나오고 지금 여기 나온 원산 학사에도 등장을 하고요. 너희 혹시 그 원산 폭격 이런 거 들어봤어요? 머리 박아 들어봤어요? 군대나 어디 예전 운동부나 이런 데서 사람들 혼낼 때 뒷짐지게 하고 자 이마로 여기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거예요. 본 적 있어요 혹시? 네. 보거나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 하면 다치는데. 네. 자 이거를 원산 폭격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뒷짐지고 머리 대고 머리 박는 거예요. 하면 이게 6.25 때 사람 머리만한 미사일들이 여기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땅바닥에 박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원산 폭격이라고. 이 배제학당은 고종이 현판을 내려줬어요. 배양한다. 뭐를? 인재를. 이거는 당시 미국 그 선교사였던 감리회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만든 선교학교예요. 이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에서 눈여겨봤던 인물이 이승만이라고 그랬죠? 이화학당은 음, 네, 스트랜튼 여사, 숭실학교, 숭실대학교 들어봤어요? 숭실대학교 들어봤어요? 숭실대라고 저 동작구에 있거든요. 숭실대도 좋은 대학교예요. 네. 이 대학교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역시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숭실학교도 기독교 학교였어요. 자, 오산학교, 대성학교는 꼭 기억해두세요. 이거 어떤 단체가 떠올라야 돼요? 신민회란 단체가 떠올라야 되죠? 자, 오산학교는 이게 정주에 있다가 정주는 저 평안도에 있는 북한에 있는 도시인데 이게 6.25 전쟁 때 어디로 넘어왔다고요? 서울로 넘어왔다 그랬죠? 지금 서울에 되게 잘 사는 동네, 연예인들 많이 사는 동네. 한, 티, 한팀 대치동. 한남동 들어봤어요? 한남동 저 바로 강 2개 있는데 엄청 비싼 동네예요. 재벌들 많이 살고. 그 한남동에 으로 옮겼어요.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그 오산중학교나 오산고등학교 가보면은 남강 이승훈 선생 얼굴이 그 붙어 있다 그랬죠? 선생님 여기 오산중학교 그 수업 참관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자 남강 이승훈이에요. 이승훈 선생은 단독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죠. 알아두셔야 돼. 신민회. 대성학교는 평양에 있었다. 이거 도산 안창호 선생. 자 서북은 평안도. 기호는 경기랑 어디일까요?
호서. 호서는 지금의 충청도. 자,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가는 과정에서 우리 것에 대한, 북학에 대한 이제 관심이 또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먼저 국어, 국문연구소, 독립협회에서 활약하기도 했던, 독립협회에서 맞춤법이랑 띄어쓰기 같은 거 교정했던 독립신문을 잘 만들었던 사람? 주시경 선생. 별명이 한흰샘. 네. 자, 이 지석영은 종두법으로도 유명했죠. 그 종두 지석영. 국문연구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조선광문회라는 단체도 있었는데 이 최남선은 별표죠. 호가 뭐예요? 육당 최남선이에요.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이 최남선은 국어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 문학 여러 면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자 최남선이 또 썼던 거 기미 독립 선언서 3.1운동 당시에 기미 독립선언문 들어봤죠? 그쵸? 이 기미 독립선언문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육당 최남선이에요. 이 박은식은 국어 연구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는데 역사학자로 또 유명했어요. 한국 통사라는 역사책을 남겼어요. 여기서 통은 무슨 통자일까요? 아플 통자예요. 통증할 때. 한국의 아픈 역사. 통이 전체가 아니다. 아픈 역사예요. 한국 통사. 자, 신소설.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유럽에서 들어온 새로운 저 소설체가 이제 들어와서 이게 이식이 되는데 혈의 누, 이인직의 피눈물이란 뜻이에요. 혈이 피고 누는 눈물이에요. 이해조 자유종. 근데 요건 잘 안 나와요. 왜 출제가 잘 안 될까요? 이게 이제 예, 나라 뺏기기 전인데도 벌써 일본의 청일전쟁 이런 것들을 좀 미화하고 일본이 조선 병합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 쪽으로 많이 기울어요. 잘 출제는 안 되고 안국선의 금수의 이름은 꼭 기억해 두세요. 금수가 뭐냐면 짐승들이에요, 짐승. 짐승을 금수라고 하거든요. 당시 저 무능력한 우리 대한제국 관리들 있죠. 이 관리들을 쥐나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으로 이렇게 의윤화해가지고 이 짐승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막 대화 나누는 형태로 정부를 조롱한 거예요. 자, 이런 장르들을 뭐라고 해요? 풍자라고 하죠. 풍자. 네, 그렇죠. 조선시대 때는 왜 양반들이 한자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읊조리는 시조라는 걸 외웠거든요. 시조는 5원 절구, 7원 절구 해가지고 한 줄에 5자, 한 줄에 7자, 그리고 4개의 행. 이게 딱 형식이 정해져 있는 그런 양반들만의 어떤 그 엘리트 문학이 시조예요, 시조. 자, 근데 이 시조 형태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우리 한글, 국문을 이용해가지고 파격적으로 감정을 표현한 자, 최초의 근대시라고 할 수 있는 신체시를 만든 사람이 최남선이에요. 회액에서 소년에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다 배워요, 이거. 최남선 호가 뭐라고요? 육당 최남선이에요. 번역서, 이 철로 역정, 영국 소설이거든요. 이 천국 가는 길, 이라는 소설인데,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 여행기 들어봤죠? 소인국에 간 걸리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돼서 유행하게 되고, 이소부화도 들어봤죠? 로빈슨 표류 이런 것들이 번역되어서 유행했다. 자, 역사에 있어서는 신채호. 자, 신채호 선생이 대한매일 신보에다가 자기 글을 실어요. 그 글이 독사실론인데 이 독사실론은 한 구절만 쓸게요. 역사는 아이고, 아와 비아의 투쟁.
아는 뭘까요? 아? 쓰면서 봐, 쓰면서. 아는 뭘까요? 아는 뭘까요? 아. 나, 아자거든, 나, 아자? 나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체로 본인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나, 아는 우리 민족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죠, 우리? 우리. 조선? 조선이, 조선. 일제에게 지금 그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인 조선 민족에 대한 얘기죠. 비아는 다른 민족이겠죠? 그쵸. 대표적으로 일본이겠죠? 자, 역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의 투쟁.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민족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민족이란 말이 선생님 봐봐.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때는 안 쓰던 말이에요. 그럼 조선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때는 저 일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래. 고려시대 때부터 백성 혹은 뭐 민, 동포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는 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근데 요 개화기 때 외국에서 새로운 단어가 들어와요. 어떤 단어가 들어오냐면 네이션이라는 말이 들어와요. 자, 이 네이션을 이제 우리말로 바꿔 써야겠죠? 이거 번역이라고 하죠? 이 번역할 때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지금 얘기한 거. 네, 민족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혹은 조, 인민. 이렇게 번역을 했다. 조선, 고려, 신라 시대 때는 국민이란 말이 쓰이지를 않았어요. 민족이란 말도 쓰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요 개화기 때부터 이제 네이션이란 말이 번역되면서 민족이나 국민이란 말이 많이 쓰여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죠. 그죠? 그러면서 점점 국민이란 말도 많이 요때는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국민을 안 쓰고 어떤 말을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민족이란 말을 압도적으로 일본. 그죠?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면서 우리는 일본국의 백성들이 돼버렸잖아요. 적어도 외국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러니까 국민이란 말을 잘 안 쓰고 민족이란 말을 잘 써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폭발한 사건. 1919년의 3.1운동. 그래서 3.1운동 당시에 그 최남선이 썼다는 기미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이 민족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 기미독립선언서. 13번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민족은 정의를 한번 쓰면은 혈통. 우리 지금 같은 민족이죠. 왜 같은 민족이라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민족인데 같은 피가 흐른다고 하죠? 어, 당군의 후손 아니에요. 물론 그 부모님 이런 거 다 다르지만 그래도 아무튼 비슷한 유전자 피가 흐르잖아요. 혈통? 그래서 뭐 피부색 그리고 같은 지금 뭐를 써요 우리? 언어. 그리고 저 단군 할아버지부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까지 해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그래요.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뭐라고 부른다? 민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일본 민족 물러가고 조선 민족의 나라를 세우자. 이게 무슨 주의? 인종. 민족주의. 영어로는 네, 내셔널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독사에서는 신채호 선생, 그리고 박은실 선생, 아까 한국총사 얘기했죠? 이런 분들이 있었고, 또 지금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기 직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애국심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끝까지 유지시키기 위해서
영계소문, 수나라 대군을 물리쳤죠. 이순신전, 이순신장군 일본군에 무찔렀잖아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분열된 이탈리아를 통일했던 새 영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베트남이 우리나라랑 처지가 비슷했거든요. 베트남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베트남이란 나라는 처음에는 중국의 지배를 받아요. 중국 지배를 1000년을 받아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전 9세기까지 1000년 동안 중국 지배를 받아. 그러다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서 한동안 이제 독립국가가 수립이 돼요. 근데 그러다 또 어디 지배를 받을까요? 프랑스 지배를 받아. 우리 기억나요? 청나라가 베트남 계속 지배하려고 하는데 여기 도전장을 내는 게 프랑스였잖아요. 그래서 갑신정변 때 청나라가 군대를 어떻게 해요? 빼가지고 베트남을 보내죠. 그러다 결국은 청나라가 지면서 프랑스가 지배하게 되죠. 프랑스가 또 베트남을 한 90년을 지배해요. 그래서 베트남 가서 나이 많이 드신 거기 사는 할아버지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프랑스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그랬다? 프랑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로부터 54년에 독립하거든요. 1954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태어나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프랑스가 운영하는 학교나 이런 데를 다닌 거예요. 예. 프랑스어를 국어로 배우고. 그러다가 베트남이 또 잠깐 동안 한 20여 년 어느 나라 지배를 받아요. 미국 지배를 받죠. 근데 이거 강대한 미국인데 베트남이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죠. 월남전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당시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이 막 활약하니까 미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거 막으려고 했는데 베트남이 이걸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희 베트남 여행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베트남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다 허가해주고 있죠. 가면 천국이라 그래요. 선생님 엄마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호텔에서 자고 막 이렇게 막 해도 싸기도 하고 좋잖아요. 여행지로서. 그죠? 근데 베트남은 우리나라처럼 민주당, 국민의힘, 뭐 정의당 이런 여러 정당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나라일까요? 베트남은 오로지 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당? 베트남 공산당 하나예요. 네. 그죠? 거기서 당에서 대회를 열어가지고 당원들끼리 선출을 해요. 대표를.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네. 그리고 일당 독재하는 나라들. 근데 아무튼 이 지배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베트남이 이겨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트남이 멸망해가는 과정과 독립했던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자, 이 베트남을 본받자. 뭐 이런 차원의 월남 망국사. 자, 음악이나 여기부터 빨리 얘기할게요. 음악에서는 서양식 악곡에다 우리 가사를 입힌 창가, 판소리를 정리했던 신재효. 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 원각사라는 극장이 있었고요. 자, 유교에서는 박은식, 불교에서는 한용운은 꼭 기억해 주시고. 한용운의 호가 뭐죠? 만태. 천주교 개신교는 우리나라 들어온 다음에 이제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의료, 교육, 좀 뭐랄까 굉장히 사각지대나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는데 무슨 목적으로? 선교 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다 손을 올리는 거예요? 성경책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뭐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천도교는 원래 뭐였다 그랬죠? 이름이? 동학이었죠. 동학이 이름을 천도교로 바꾼 거예요. 2대 교주 최시영, 3대 교주가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바꿨고.
자, 보성학교라든지 뭐 동덕여학교, 동덕여대도 지금 있죠? 만세보. 자, 이 만세보는 동학의 기관지였다. 대종교는 뭐를 숭배하는 종교였어요?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였죠? 나철, 오기호 이 사람들 모아둔 사람들이에요. 을사오적을 죽이겠다는 오적 암살단이었죠? 몇년 실패. 네, 실패했죠. 맞아요. 이 사람들은 일제가 탄압을 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지니까 나라 바깥으로 이동해가지고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대종교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가 중광단이라는 단체. 중광단에서 만든 군부대를 북로 군정서라고 부르고 이 북로 군정서라는 부대가 활약했던 전투, 청산리 대첩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명장이 김좌진 장군. 그렇죠. 홍범도도 있고요. 맞아요. 홍범도는 북로군정서는 아니었고 대한독립군의 소속이었는데 이때 홍범도도 같이 활약을 하죠. 자, 앞으로 좀 가보세요. 앞으로. 여기 그 글씨 깨알같이 많은 부분 있는데 72페이지. 이거 이제 개화기 때 여러 조약들 체결됐을 때 그 조약들인데 요거 빠르게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제가 그 운요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우리 조선에게 반강제로 이제 북박해서 이뤄낸 조약.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1관의 내용을 보면은 조선은 자주의 나라고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거 조선 조라고 한 거라고 했어요? 아니죠. 뭐를 부인하려고? 그죠. 조선은 이때까지만 해도 청나라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이랑 뭔가 조약을 체결할 때 청나라가 간섭하는 걸 배제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관, 4관 보면은 부산 외에 두 곳을 개항한다. 자, 부산 먼저 개항하고 그 다음에 차례로 어디? 원산과 어디? 인천. 서해 남해는 해안선이 복잡하죠. 섬도 많고 암초가 많아요. 배 잘못되면 침몰한단 말이에요. 일본 배들이 자유롭게 조선의 배를 댈 수 있도록 서해와 남해의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해안 측량권이죠. 원래 이런 거 함부로 알려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거 무역한다는 걸로 이렇게 일본은 오지만 여차하면 일본이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쳐들어올 수도 있죠. 자, 근데 조선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단 말이에요. 다 들어줬죠. 자, 10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일본구.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사재판권 혹은 다른 이름으로 시외법권. 책 뒤에 끼업하는 거 부록이라고 했죠? 강화도 조약의 부록. 일본인들이 머물 수 있는 거류지가 설정이 돼.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는 조계라고 부르고 일본인들은 그 부산 항구 4km 안에 그 안에서만 거주할 수 있어요. 대신에 비자 이런 거 없이 거기서 계속 머무를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일본 물건 필요하면은 그 항구 주변으로 와서 일본인들이랑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은 저 멀리 저 서울이나 저 대구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저 멀리 부산까지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근데 일본 물건을 사고 싶으면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대구까지 사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진 않고 대신에 서울에 있는 소비자랑 그 부산에 있는 부산 거류지에 있는 일본인 상인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요. 맞아요. 오. 자, 그 거류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고부상들. 혹은 그 항구 주변에서 숙박이라든지 보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객주나 여각. 자, 이런 사람들이 조선인 소비자와 일본인 상인들 사이에서 무역하는 거를
중개무역이라고 불러요. 무슨 무역? 혹은 거류지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라고 해서 이거를 무슨 무역이라고도 한다? 거류지 무역이라고 합니다. 조일 무역 규칙에서 일본이 관세 없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거래할 수 있다는 무관세 조항이 있었죠? 그래서 쌀을 많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일본은 조선의 쌀을 뭐로 바꿔갔다고요? 면과 바꿔갔다 그랬죠? 이걸 무슨 체제라고 불러요? 우리 쌀을 어떻게 해가는 거예요, 조선이? 약탈해가는 거죠? 이거를 약탈적 무역이라고. 자, 조선 책략을 수신사로 갔던 누가 가져왔죠? 김, 홍, 김홍집이 가져왔죠. 조선 책략의 내용, 신중, 결일, 연미, 배러였죠. 청나라 주선에 따라서 미국과 연합하자. 그래서 미국과 제일 먼저 서구 열강 중에서 제일 먼저 수교를 체결했죠. 이게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죠. 조미 수호 통상조약 1조 내용 읽어보세요. 제3국이 같이 읽어봐. 아니요. 조선과 미국을 제외한 제 몇 국? 3국이 조선이나 미국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는 다른 한쪽 정부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뭘 한다? 이걸 무슨 조정? 근데 정작 조선이 일본에게 지금 나라를 뺏기기 직전에 미국이 이걸 실행했어요? 안 했죠? 오히려 이때 미국은 어디랑 손을 잡았다 그랬죠? 일본이랑 손을 잡았다 그랬죠? 당시 일본의 외무장관이었던 가스라와 미국의 테프트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몰래 밀약을 맺었죠? 그래서 거중 조정을 지키지 않았다. 자, 치외법권은 잠정적으로 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도 치외법권을 가져갔어요. 자, 그런데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관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요거 중요하죠? 최초로 미국이 요거를 체결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14조. 이와 같은, 자, 이런 조선이 미국 외에 다른 나라랑 외교 조약을 맺을 때, 자, 미국이 봤을 때 유리한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한대요? 무조건 자기들도 같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최애국 대우죠. 조미수 통상조약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99년들의 반란, 이모군란이 일어났죠? 자, 이모군란 때 체결된 두 조약. 첫 번째, 네. 자, 이때 청나라 상인이 이제 서울이라든지 저 대구 이런 내륙까지도 직접 들어가서 무역할 수 있게 됐죠? 자, 청상인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고요? 호떡, 호밀, 호주머니 이런 거 팔았다 그랬죠, 이때? 차이나타운. 그리고 이때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 불타고 일본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일본이 여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어서 체결된 게 무슨 조약? 재물포 조약이죠. 자, 5만 원. 그리고 10만 원씩 5년에 걸쳐서 50만 원을 55만 원을 총 일본에게 납부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55화 아니에요? 그렇죠. 큰 돈이죠. 자, 그리고 일본 공사관에 중요해. 같이 읽어봐, 이거. 이때부터 조선에 일본 군인들이 주둔하게 됐죠. 이게 몇 명이었어요? 아, 150명이었죠. 자, 나중에 이들이 어디 가담하죠? 갑신정변에 가담하죠. 자, 조일 무역 규칙이 조금 개정돼서 간행이정, 일본인들이 원래 10리 안에 항구에서 머물 수 있게 되는데 50리까지 늘어나죠. 자, 그리고 일본인 외교관들이 조선 여행을 가능하게 되면서 점점
그 일본인들이 더 조선으로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 자, 무관세 무역으로 조선이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뭐가 생겨요, 드디어. 일본과의 무역에서도 관세가 생기게 돼요. 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선 쌀이 막 일본으로 많이 빠져나갈 때 이거를 조선인들이 이제 방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슨 국력? 방공력. 대신에 일본도 이때 최의국 대우라는 조항을 가져갑니다. 갑신정변 일어났어요. 이거 누가 주도했어요? 급진,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자, 이들이 고종이랑 명성황후를 대피시킨 다음에 개혁안을 발표하는데 읽어보세요. 뭐다? 자, 이거는 넘버링이 좀 잘못됐어요. 이게 1조인데 1조 청해부터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봐. 자, 4대 관계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지금 어디 잡혀가 있대요? 청나라에 왜 잡혀갔어요? 언제 잡혀갔어요?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잡아갔죠, 흥선대원군을. 이때까지 못 돌아오고 있던 거, 2년이 지났는데도. 자, 문벌 폐지. 이거 신분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없애자는 거죠? 지조법을 개혁하자. 이거는 토지 세금을 개혁하자는 건데, 땅을 나눠주자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중요해요. 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계약파들은 저 못 사는 하층민이었어요? 아니면 엘리트였어요? 슈퍼 엘리트들이라고 했죠. 20대, 30대지만 과거 시험 일찍 급제하고 집안도 좋은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당시에 백성들이 원하는 거는 뭐를 나눠받는 거예요? 땅을 나눠받는 건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는 엄두를 내거나 관심을 가지질 않았다고. 이거는 토지개혁 얘기가 아니에요. 세금 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갑신정변은 저 위에 엘리트들이 위로부터 개혁을 실시한 거예요. 자, 이런 개혁을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아래에는 저 평민들이나 천민들이 있죠. 그 아래 평민들이나 천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반영이 됐다고요, 개혁에? 안 됐죠. 자, 요거 모든 재정은 어디서 통할한다? 호조. 2호 예병 형공. 호조가 그 세금 관리하는 부서인데 세금을 여기저기서 걷었단 말이에요. 호조 한 군데서만 세금을 거두잖아.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른다? 자, 불신정변 3.1천하로 끝이 났죠. 그 다음 체결된 두 조약, 한성조약. 이거는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거예요. 일본인 또 공사관이 불탔고 일본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상금을 10만 원을 일본이 받아가요. 텐진 조약이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랑 체결한 거예요? 청나라랑 일본 간에 체결된 거죠. 자, 요거 1조 같이 읽어볼게요. 청과 일단 철수하는 거예요. 3조 읽어보세요. 아, 일단 그죠. 문제 생기면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알린다 그랬죠. 그래서 청나라는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자, 조선에 군대 보낸 다음에 일본에게 알렸는데 일본은 이거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같이 출병했죠. 가보년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동학농민군들이 전주성을 점령하죠. 전주성 점령하고 어떻게 했죠? 청나라 일본 군대 상륙하니까 당황했죠. 그래서 정부랑 일단은 화해를 했죠. 그래서 전주 화약이 체결되고 동학농민군이 더 이상 정부군이랑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해산하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는 뭐를 만들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집광소라는 기구를 자기네 동네에 만들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개혁을 시도했다 그랬죠. 사또나 막 향리들 잡아서 막 때리기도 하고 가둔 다음에 농민들끼리 자체적인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썩은 정치에 대한 개혁안 몇 조? 가 12조. 자, 참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해서 엄징한다. 횡포한 부호, 부자들을 엄징한다.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들을 징벌한다. 그동안 그 억울했던 거, 쌓였던 것들이 나오는 거죠? 노비문서를 어떻게 한다? 소각이 뭐예요? 태우는 거죠. 육종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백정이 쓰는 이렇게 조그만한 그 밀짚 모자 같이 만든 조그만 이 갓이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 나오는 평량갓이라고도 하고 이걸 패랭이라고도 불렀어요. 뭐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백정들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자? 없앤다. 청상과부. 그러니까 청춘, 어린 나이에 남편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된 여자들. 이런 여자들 개가 재혼을 허용한다. 무명의 잡세는 폐지한다. 관리 채용에는 집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자, 요런 내용들 다 무슨 내용이냐면 옛날 옛적에 그 안 좋은 제도들 뭐라고 불러? 반봉건적인 거죠.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일본에 대해서 지금 반감을 가지고 있죠. 이거를 반외세. 공사체는 이거 빚이에요, 빚. 빚 무효로 한다. 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토지를 지금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평균하여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눠주자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동학농민운동은 어디로부터의 개혁이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다. 평민이나 천민들이 가장 원했던 게 땅이잖아요. 그죠? 자, 갑오 1차 개혁은 군국기무처가 설치돼서 우리 비교적 자주적으로 추진했던 개혁이에요. 과거제도 없어지고 신분제도 없어지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개혁을 했는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이제 개혁에 뛰어들었죠. 군국기무처 없애버리고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갑오 2차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고종이 1894년 갑오년에서 을미년으로 새해 바뀔 때 종묘에 나아가서 이 홍범 14조라는 걸 발표해요. 자, 청에게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다진다. 4대 관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서로 혼동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국내부가 만들어지고 이제 국정 사무는 의정부가 먼저 만들어지게 되죠. 의정부 및 각 아문 몇 아문이 만들어졌죠? 8 아문이 만들어졌죠. 자, 갑오 을미개혁 이어서 이제 고종이 아관파천 하고 나서 독립 신문이 먼저 만들어졌죠. 그리고 독립신문을 만든 멤버들이 독립협회를 만들었잖아요. 독립협회에서는 처음에 민중, 계몽, 강연, 여기 주 목적은 고종에게 대피처를 제공해준 러시아가 이거저거 요구하니까 러시아에게 반대하는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 반러 인사들을 내각에서 몰아내고 러시아에게 이권을 넘기는 친러 인사들을 몰아내고 박정현 같은 사람들이 고종 주변에 포진하게 됐어요. 자, 그 사람들, 관리들이 만민공동에 참여해서 관민공동회라는 게 열려요. 여기서 관리와 백성들이 합의해서 헌의 6조라는 걸 발표해요. 자, 요거 1조 읽어보세요. 외국인에게 전제 황권을 경고하게 할 것. 이거 독립협회가 평소에 헌법이나 의회 이런 거 얘기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전제 황권을 경고하게 한대요.
전제왕권을 지금 가진 사람이 누군데? 고종이죠. 자, 이거 왜 이런 얘기를 실었을까요? 그죠? 고종한테 아부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이에요? 다 이제 자기들 얘기가 나오겠죠? 보세요.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해서 서명해서 시행할 것. 중추원은 독립협회에서 서양식 의회처럼 운영하자고 만든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뭔가 결정할 때 외교 같은 거 할 때 황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지금 같이 합의하자는 거예요. 중추원 의장, 그러니까 의회랑 합의하자는 거죠. 국가 재정은 어디, 어느 부? 탁지부에서 정관하고 원래 택지 아문이었는데 가부 2차 개혁 때 내각 7부로 개편되면서 부가 됐단 말이에요. 탁지부에서 정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펄. 재정을 한 군데서만 거두자는 거야, 세금을. 자, 중대범죄를 공판화돼 별표. 뭐가 나왔어요? 자, 아직까지도 영모죄면 사람 잡아다 찢어 죽이고 일단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데려가면 뭐부터 한다고? 고문하고 때린다고요. 그쵸. 원고, 피고 나눠가지고 고소당한 사람들도 존중을 해주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자, 광무개혁. 고종이 독립협회 불안하다 그래서 해체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광무연호를 따가지고 광무개혁이 이루어져요. 자, 대한국 국제요. 광무개혁 때 발행된.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조, 2조, 전제정치래요. 전제라고 하는 거는 황제가 모든 권한을 다 누리는 거죠. 그죠? 3조 읽어보세요. 대한국 대왕제는 실제로 고종이 대원수에 취임하면서 모든 군사권을 다 누리게 돼요. 자, 5조 대한국 대왕제는 6조 대한국 대왕제는 자, 7조 9조 다 마찬가지인데 황제의 절대적인 권한을 써놓은 게 이 대한국 국제죠. 예. 서양에서는 막 이제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국회의원 선출하고 이제 나라에서 중요한 법들 만들어가지고 막 시행하는데 지금 대한제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죠. 조선이나 고려시대처럼 모든 왕이 모든 권한을 누린다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놨잖아요. 이게 대한제국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지적이 되는 부분이죠. 결국 이러다가 러시아, 일본이 꽝 무슨 전쟁 벌여요.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죠. 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되고 결국 고종은 결과적으로 을사조약할 때 이토 히로부미가 요구해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잘 알아서 신하들한테 잘 타결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결국은 고종의 이렇게 황제권 강화는 크게 이제 성과를 거두지를 못한다. 쉬었다 할게요.